자, 생활과윤리 11월 24일 모의고사 만점을 위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프린트 29쪽 중에 15쪽에 해당돼 있고요. 우리 구월학평에 해당되는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1번 문제, 항상 수능 주제 1번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윤리학의 분류인데 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이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 탐구 과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 강조한다, 분석을 강조한다, 도덕적인 추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메타윤리학이죠.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이 아니었고요. 인간에게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도덕 판단의 기준을 확립해서 사람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도덕 원리,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를 수 있는 행위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 윤리학이겠네요. 이론 윤리학과 그 실천 윤리학의 차이는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천 윤리학이고요. 규범 윤리학의 분류죠. 이론 윤리학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 도덕 원리, 보편적인 것까지만 나오면 이론 윤리학입니다. 1번 볼까요? 윤리학은 행위의 지침이 되는 도덕 규범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규범 윤리학 이게 바로 나왔고 뭐뭐 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네, 얘기하는 게 1번이니까 이게 정답이고요. 2번 도덕 판단의 논리적 구조 분석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구조를 중시하는 건 바로 메타윤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도덕 명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선, 악,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언어를 분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메타윤리학의 입장입니다. 4번 도덕 문제를 항상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요. 얘는 가치를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가치 중립이 아니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사람들에게 바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죠. 5번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객관적 기술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수능 1번 주제가 항상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얘들아 미안. 그래서 이 인위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름답고 추하고 옳고 그르고 뭐 똑똑하고 뭐 공부를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두 가지 남, 녀, 죽음,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대비시켜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때문에 불행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도가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12선악,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과 선하고 악한 것의 어떤 분별이나 구별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도가에서 다 싫어하고요. 3번, 인간이 아니라 자연만이 그 순수한 덕을 타고난다. 네, 인간도 그 순수한 자연의 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이 찌든 것, 인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4번, 옳고 그름의 기준을 확립해서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 도덕이란 말, 뭐 문화, 교육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위적인 것에 해당이 돼요. 도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틀린 것이고요. 인의 이것도 지금 도덕 규범, 도덕 이 말도 전부 다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지금 육아에서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이제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의, 도덕 규범 이런 것들로 사회 혼란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육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네, 얘는
이렇게 두껍게 나오니 자, 다음 인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을 확립해서 도덕적 삶을 살자. 인의의 규범을 통해서 사회혼란 해결하자 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과 선지를 같이 학습을 해놓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44번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가족 윤리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 효 나가면서 교과서에다가 효도의 방법,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같이 정리해 준 적이 있어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쉬울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살던 그 옛날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항상 나왔거든. 부양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도 효의 정신 되살려야 된다. 이거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법적인 제재 얘기하지 않고요. 부모 부양은 이제 도덕적 의무고 선택 아니죠. 효도법 제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법을 제정하자고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효를 중시하는 전통윤리의 정신을 되살려서 자발적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효도의 가치를 회복하자, 자율적으로 부모 부양을 하자 이런 얘기여서 그 선생님이랑 배운 효도를 또 펼쳐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다음 문제. 이렇게 은근히 틀리잖아. 88%. 이게 쉬운 내용인데도 오해하는 거지. 자, 45번은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자연은 이제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를 한 화면 선생님이 띄워보도록 할게요. 네.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에서 지배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고통, 쾌락. 쾌고니까 이거 지금 일단은 공리주의겠네. 아이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결정하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두 군주를 위한 것. 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그리고 생각하는 이제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말, 행동, 사고를 전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쾌락과 고통이라는 원칙.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범위 등을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이거 누구냐면 그치.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벤담입니다. 우선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은 쾌고 감수 능력 이거 강조하는 내용이랑 이제 유용성의 원리 기억나나요? 어떤 행동을 이제 판단할 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바로 유용성의 원리라는 거야. 근데 그 유용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행위가 가지고 오게 될 결과가 선이면 이제 그게 바로 옳은 행동인데요. 그 결과가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용함을 가져오거나 쓸모를 가져오거나 행복을 가져오거나 쾌락을 가져오거나 결과가 행위의 이제 동기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입장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사례 볼게요. 한 학급에서 불이유 돕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A는 무선 이어폰을 사기 위해서 모은 용돈이 있는데 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에어팟이 갖고 싶어서 기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조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벤담의 입장에서 이제 학생에게 남을 돕는 행위 그 자체가 옳다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행위의 그 자체,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이거는 이제 벤담의 입장이 아니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동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가 행위하게 될 그 결과가 뭐가? 선이 되도록 행동하는데 그게 나한테만 선이 아니라 양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벤담의 입장은 2번. 그 다음에 3번. 기부가 초래할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동정심 이것도 벤담의 이야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의무의식의 이야기. 이것도 지금 누구냐 하면 의무의식을 강조해서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온 행동,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칸트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6번. 자신의 쾌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기부를 결정하렴. 쾌락이어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 이제 개인적 쾌락주의라는 게 있는데, 네, 옛날에 이제 고대에 있었던 쾌락주의가 이런 흐름이었다면 지금 벤담이 얘기하는 쾌락주의는 이것이 아니라 사회적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게 될 그 모든 사람의 고를 전부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최대치로 선이 되는 것이 바로 옳은 행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최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론을 하나씩 조금씩 짚어가면서 얘기하느라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그 나머지 이론이 필요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복습을 해서 이번 모의고사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이제 길게 해보도록 할게요. 46번 문제는 설명이 길어야겠다.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그 형벌, 사형에 관련된 얘기인데 교정적 정의 같이 살펴볼게요. 자, 교정적 정의라고 쓰고 우리 4명 누구 있었지? 베카리아, 그 다음에 벤담, 그 다음에 루소, 칸트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밑에 2명의 베카리아, 벤담의 공통점은 공리주의자, 그 다음에 루소와 칸트의 공통점은 사형 찬성.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 그 다음에 루소는 사회계약설, 그리고 칸트는 이제 의무론 입장에서 자신의 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갑 누군지 찾아볼게요.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되는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용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형벌을 집행해서 어떻게 강렬하게 세게 어떤 사람이 살인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이고 지속된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종신노역형 수용자의 신체에 가장 작은 고통을 주면서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베카리아 입장이고, 을은요 형벌은 형벌의 질과 양을 규정하는 그 동등성의 원리라는 게 있대요. 이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죽인 것은 어떤 어떤 형벌로만 대체할 수 있냐면 바로 사형.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만약에 뭐라고 할까? 절도?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을 똑같이 같은 양. 그래서 그 범죄자의 형벌은 그 사람이 지은 어떤 범죄의 양과 바로 비례하고 동등해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응당한 보복이다 라고 말하는 응보주의의 입장이었죠. 얘는 칸트겠네요. 그 원리에 따라서 범죄자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아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를 사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범죄자를 인격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너가 행동했던 그 죽음이란 행동에 대해서 사형으로 범죄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기억. 갑은 형벌의 효과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찾을 수 있죠. 강도를 강조하는 건 지금 사형이라는 성별인데 형벌? 지속성은 종신노역형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노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빵 하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효과. 그 사람 범죄자 정말 막 다른 사람 살인하고 죽이더니 어떻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효과가 사형보다 지속성에 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을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 칸트의 입장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효과, 예방, 범죄가 예방되거나 그 사람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사회가 더 안전해지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응당하게 그 사람이 보, 주의고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범죄자는 시민이었지만 이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범죄자야 존중. 범죄자 존중. 니은도 맞는 말. 갑 볼게요. 갑은 을과 달리 범죄자를 항상 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얘들아 누구였냐면 아까 칸트의 얘기예요. 이건 을의 이야기. 칸트. 범죄자가 어떤 시민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게 아니고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범죄자를 이제 수단으로 대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사회가 안전한 효과, 뭐 범죄 예방 효과 같은 걸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을 어떻게 수단으로 여겨서 죽인 다음에 그 사회에 범죄가 예방되거나 안전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틀렸네? 리을. 갑, 을은 형벌의 근본 목적이 해악 예방이라고 본다면 갑이 아니라 이제 을만. 을은 이게 아니라고 보는데 갑은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갑은 형벌의 근본 목적이 사회적 예방, 악의 예방. 왜냐면 이거 공리주의 입장이니까. 예방주의.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 뒤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추가해서 그 이론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로 내려와서 여기에 또 공리주의 내용이 나와서 선생님이 또 파란색으로 같이 해볼게요.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이성을 긍정하는 내용이고 인간은 경험뿐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과오를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악이 되는데 악이라는 거 말하고 지금 경험 같은 거 강조하는 거 얘기하니까 지금 더 읽어볼게요. 그 견해가 옳은 경우에는 인류가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뺏긴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침묵시켰는데 그게 만약에 진리였던 거야. 그러면 이제 오류를 진리로 바꿀 기회를 뺏긴 것이다.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그전에 이제 있었던 진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거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생활관리 교과서의 그 원전 탐구에도 있습니다. 밀 공리주의자고요. 아까 양적 공리주의 말고 질적 공리주의. 2학년 모의고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 토론의 전제 조건은 진리로 검증된 내용만 발언하는 것 아니죠. 토론에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 필요하다. 맞고 진리가 아닌 거 이제 찾아내거나 뭐 오류를 찾아내거나 진리를 바꾸거나 분명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 토론으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판단의 오류도 줄일 수 있고요. 토론에서 다수가 주장하는 내용이라도 모두 진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밀의 핵심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제시문에서 종종 나오니까 뭐 정보통신윤리나 이제 그런 윤리에서 나오는 거라 여러분 밀의 이제 토론의 중요성, 밀하고 토론 이렇게 한번 같이 머릿속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알아놓을까? 토론, 더 진하게 밀 나와 있어요. 48번 문제도 이제 과학자의 책임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그 과학자 윤리, 과학자의 이제 사회적 책임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 연구 과정, 그다음 이론 정립할 때 연구 윤리 이 얘기 나와서 이 문제의 주제도 머릿속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49번 문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조금 필요하니까 선생님이랑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2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